암의 정의와 병기이고요. C50이 가망 없는 암옥이라고요. 이런 주제입니다. 요 얘기는 실제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가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너무 슬퍼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유방암 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암은 옥이가 없는데 왜 옥이라고 생각해? 했더니 진단서를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에서. 그 진단서 맨 위에 C5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C50이 뭐냐면 유방암의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 맨 위에 유방암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일반인이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C가 어렴풋이 캔서인가 보다. 50은 병기인가 보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옥이라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발견하셨고요. 치료도 잘 하시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일반인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가 이제 이런 실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암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암의 병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프로치 스피치는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암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이 암 그림을 넣으면 너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빵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제 보기에는 맛있는 빵이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혹이에요. 암은 우리의 세포가 이상한 유전적 변이로 돌연 변이가 돼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증식을 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면서 얘가 결국 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흔하게 하는 얘기로는 혹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종양, 투머라고 정의를 합니다.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 요 제 선 그린 요게 피부예요. 피부에 지금 이게 내장 안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제 우리 몸의 피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표피를 얘기하는 거죠. 표피. 표피에서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왜? 증식을 계속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볼록 튀어나온 거죠. 근데 양성종양은 정상세포를 공격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거나 침륜을 하거나 그러니까 파고드는 걸 저희가 침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종양이고요. 오른쪽에 악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침륜하면서 전이가 되고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암이다라고 하면 악성 종양을 저희가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볼록 튀어나온 건 똑같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양성 종양은 상대적으로 모양이 동그랗고 예쁘고요. 색깔도 분홍색으로 예쁘다고 해요. 그런데 오른쪽의 악성 종양은 모양 자체도 막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하고요. 색깔도 빨갛게 달아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할 때 용종 같은 거 떼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용종을 떼내실 때 육안으로도 한 70~80% 정도는 느낌이 있대요. 떼어내는데 그냥 볼록 튀어나온 거 예쁘장한 거 떼어내면 괜찮은데 막 울퉁불퉁하고 막 뻘겋고 이런 거 떼낼 때는 마음이 안 좋으시대요. 그거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암인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또 하나를 떼어냈는데 조직 검사를 하려고 봤더니 세포가 100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에 한 개만 악성이고 나머지 99개가 양성이에요. 그럼 얘는 악성 종양일까요? 양성 종양일까요? 지금 양성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니라시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고요. 악성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99개의 정상적인 이 종양들이 하나를 면역력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건 아니거든요. 요런 상태. 예를 들면 경계선에 있거나 아니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기가 아직은 좀 애매한 이런 종양을 우리가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에 따라서 종양을 분류할 때 첫 번째가 양성 종양. 종양은 새로 만들어졌다 해서 신생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양성 신생물이에요. 얘는 주변 조직으로 침륜하거나 다른 데로 전이가 되거나 정상세포를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계속해서 유지해도 괜찮은 그런 종양인데 D10부터 D38까지 질병 분류 코드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경계성 종양은 경계에 있거나 구분이 어려운 그런 종양이고요. 조직학적으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유사암이나 아니면 소외감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질병 분류 코드는 D37부터 D48까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자리암, 이거는 이제 암은 암인데요.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네, 보험회사에는 상피내암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제자리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표피 위에 머무르는 암, 아주 초기의 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암으로 보지 않고 유사암이나 소액암으로 보장하는 그런 이제 암인데요. 요거는 D00부터 D09에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악성 종양,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면 C코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침륜을 하면서 다른 조직을 파고들고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고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암,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주로 C코드를 사용하죠. C00부터 C97. 그리고 D코드 중에는 D45, 46, 그리고 47의 일부의 어떤 질병 분류 코드로 분류되는 것들은 암으로 D코드지만 암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런데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D34, 그리고 경계성 종양인 경우에는 D44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암이에요. 암인 경우에는 C73으로 분류하고 다른 쪽으로부터 전이되어 온 암이다. 이럴 경우에는 C77로 분류하니까 갑상선에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 분류 코드를 어떤 걸 부여받냐에 따라서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같은 데서 충분히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양성 종양 제가 쭉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D10 우리 인 및 인두의 양성 신생물부터 시작해서 D3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까지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계성 종양 D37의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상물부터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미상의 신상물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제 C코드죠. C코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외우시기가 어려우니까 자주 보시라고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위암이다. 제일 흔한 암이잖아요. 요게 이제 C16이 이제 위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암. 우리는 대장암으로 분류하지만 C18 우리 결장과 C19 직장, 그다음에 C20 직장 요걸 합쳐서 저희가 대장암으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C34 요게 이제 기관지와 폐,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폐암이고 아까 제 친구가 오해했던 거 있죠. C50 요게 이제 유방. 그래서 중요한 암들의 코드는 여러분이 좀 자주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것도 컨설팅할 때 도움이 좀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제자리암은 상피내암이죠. 그래서 D00부터 시작해서 D09까지 쭉 나열을 해서 제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속 문제도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의 병기는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TNM 분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T는 투머, 우리 종양이고요. 종양은 크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두 군데 파고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혈관, 두 번째가 림프. 만약에 암이 혈관과 림프를 뚫으면 혈액과 림프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딱 자리 잡고 거기서 다시 침륜을 시작하죠. 이게 이제 암이 이사 갔다고 해서 저희가 전이라고 하고요. 전이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수술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위암에서 간암으로 갔으면 위 수술하고 간 수술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에서 간으로 암이 어떻게 갔겠냐고요. 점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되면 어렵다. 그래서 종양은 이제 얼마나 침륜, 파고 들었냐에 따라 T0부터 T4기까지 5개로 구분을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T3에서 T4 단계로 넘어가면서 전이가 좀 많아지게 되면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노드죠, 노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0부터 N3, N3는 이제 A, B로 나누는데 몇 개까지 전이가 됐냐에 따라서 숫자가 커질수록 조금 더 이제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원기역 전이, 그래서 우리 메타시스타시스 해가지고 얼마나 멀리 전이가 됐느냐. 원격 전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M1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NM의 숫자를 보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구나, 얼마나 위험한 단계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요. 요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병기가 뭐냐면 국한, 국소, 원격이라고 있어요. 또 하나 모름이라는 게 있는데 모름은 차치하더라도 국한이 뭐냐면 그 자리에 국한돼 있는 암이고요. 국소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일부 약간 좁은 범위 안으로 전이가 된 상태고 원격이라고 하면 더 멀리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이 여부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 통계에 보면 이렇게 요약병기를 사용하는 통계들도 있기 때문에 요약병기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한국의 7대 암 전이 지도라고 해서 얼마나 전이가 된다, 이거를 저희가 명쾌하게 통계를 낸 적은 없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학회라든지 의사 선생님들께서 논문 같은 거를 작성해서 요 전이에 대한 연구를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꽤 많은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적용해서 요 암은 이 정도 전이가 됩니다라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자료들입니다. 요 자료는 지금 이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7대 암 환자 81,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굉장히 폭넓게 기간도 길고 환자 숫자도 큰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대 암 전이 지도해가지고 위암이 가장 전이가 많이 되는 30%가 전이가 되는 암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도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는 암이고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요 7대 암의 각각의 전이율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디로 많이 전이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도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서 많이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하고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 수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앞으로 우리의 집도인은 다빈치 선생님, 눈치채셨죠? 다빈치 로봇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어프로치 할 때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 고객님 혹시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우리 모나리자 하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고요. 모나리자를 그린 분도 너무나 유명하죠. 이탈리아의 미술가이자 철학자이자 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역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뭐냐면 다빈치 로봇의 그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만능의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다빈치라고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빈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프로치를 썼고요. 자,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 의학의 트렌드를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의학의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난탁식, 무독성이에요. 독성이 없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치료가 최근 트렌드죠. 우리 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사가 중요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수했죠. 심지어는 뭐 위암 수술을 한다. 그럼 암 부위를 잘라내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더 자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할 때 가급적이면 수술 안 하려고 하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흉터 덜 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또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런 무독성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옵티마이제이션. 맞춤형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약을 써라.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이 시술을 해라. 뭐 일방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치료들을 했다면 지금은 같은 질병인데도 검진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근데 맞춤형 치료가 최근의 트렌드고요. 세 번째가 프리시즌, 정밀 타격이에요. 아까 저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위암 수술하면서 혹시 몰라서 이만큼 더 잘랐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위암 수술할 때 암 주변에 붙어있는 정상세포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암만 정밀하게 잘라내는 그런 걸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성 없이 개별적으로 맞춰서 정밀하게 치료하려면 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대부분 신기술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비싸겠죠. 마지막에 expensive, 비싸다는 거예요. 앞 글자를 딱 다 따면 뭐냐면 NOPE, 높입니다. 높.
우리 기성세대는 yes와 no, 거절할 때 no가 최고잖아요. MZ세대는 거절할 때 no보다 더 심하게 거절할 때 nope 그러거든요. nope.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최근에 여러분이 암보험을 고객한테 권유하셨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절이 뭐예요? 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암보험 얘기 딱 꺼내면 아, 저 암보험 있어요. 이런 거절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암보험 있어요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예, 옛날에는 트렌드가 어땠냐면 그 보험 줘보세요. 아, 이건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거 깨시고 제 걸로 다시 가입하세요. 옛날 트렌드는 가입하고 있던 거 해지하고 내 걸로 갈아타는 게 트렌드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욕심 많은 걸로 오해받으실 수 있죠. 지금은 줘보세요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지금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 없는 좋은 보장이에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거는 옛날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 보장이니까 감액하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입원비 같은 거 있죠. 예전엔 입원비가 굉장히 부담됐지만 요즘엔 대수술을 해도 일주일 이상 입원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입원비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마케팅 툴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를 줄여주고요. 근데 이 보험으로는 최근에 어떤 치료 노비야, 노.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거 하나 더 가입해야 돼. 추가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옛날에는 깨고 내 걸로 갈아타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그거 유지하면서 내 거 하나 더 들어 전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 옛날 보험으로는 높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주계약과 연계가 안 돼 있죠. 주계약 100만 원만 딱 들어가면 나머지 핀셋으로 필요한 것만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은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게 수술이죠.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절제해내는 게 제일 좋은데 전이가 시작이 되면 절제가 어렵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항암. 항암은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암을 죽이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원래 방사선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을 처치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쏘이는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이번 시간에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수술. 수술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간암을 수술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뭐 하죠? 메스를 들고 제일 먼저 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이제 찢고 열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슴을 열면 개흉, 배를 열면 개복, 머리를 열면 개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개흉을 하기 위해서 칼을 대자마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의 수술은 처음에 찢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를 보면서 실제 그 상처 부위를 보면서 치료한다 그래서 볼관자에 피혈자 관혈 수술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었죠. 이 관혈 수술은 효과는 좋지만 저 안에 간암 수술이 성공했냐와 별개로 바깥에 흉터도 크지요. 출혈도 많이 나오죠. 회복 시간도 길지요. 이게 좀 문제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난 탁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만들어내신 게 뭐냐면 복강경이죠. 복강경은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 뚫고 긴 막대기 끝에다가 수술 도구를 달아서 막대기를 구멍 안으로 넣어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찢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으니까 상처도 작고요. 출혈도 작고요. 회복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단점을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식사하실 때 젓가락 있죠. 젓가락을 30cm 자 끝에다가 테이프로 묶어서 내 눈으로 보면서 젓가락질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내 눈으로 보면서 그 음식 하나 집는 젓가락질도 힘든데 복강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시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내시경을 보면서 막대기 끝으로 수술을 한다. 거기다가 막대기는 관절이 없잖아요. 휘어지지가 않잖아요. 세밀한 각도나 이런 거 수술하려면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복강경의 단점이 뭐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수술이 완벽하게 안 돼요. 부작용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의사의 숙련도가 만약에 좀 떨어지게 되면 수술이 완벽하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복강경 수술보다 더 좀 정교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한 끝에 나온 게 지금
로봇 수술이죠. 로봇 수술 중에 제일 유명한 로봇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딴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 수술을 하면 얘는 복강경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구멍 뚫고 로봇 팔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상처 작고요. 출혈 작고요. 회복 빠르고요. 여기에 플러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복강경은 단순하게 내시경으로 보는데요. 얘는 내시경이 아니라 20배 확대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한 수술도 가능하고요. 우리 닥터 김사부한테 1.4cm 잘라주세요. 정확하게 딱 자르겠죠? 사람이 어떻게 1.4cm를 정확하게 잘라요. 기계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자릅니다. 정확하게 자르고요. 우리 닥터 김사부님 수술 2명 하면 손 떠시잖아요. 얘는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단점. 예, 비싸다고 대답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은 비싼 건 잊어먹을게요. 우리 보험 다 들어서 돈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단점이 뭘까? 단점. 이 단점을 이해하시려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수술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수술하는 모습이에요. 환자가 여기 누워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수술하고 계신 분이 다빈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간호사가 지금 어시스트 하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 있냐면 여기 계신 거죠. 환자와 떨어져서 콘솔에다가 머리를 박고 전자오락 하듯이 지금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환자와 떨어져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촉각을 느낄 수 없죠. 우리가 복강경은 막대기 끝에 달고 자르지만 자르는 느낌은 나잖아요. 다빈치 로봇 수술은 촉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숙련도가 복강경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가 비싸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다빈치 C라고 하는 기계가 옛날 기계인데요. 이게 대당 한 30억 정도 하고요. 오른쪽에 다빈치 SP라고 하는 기계가 여기 보면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이시지만 옛날 건 팔이 4개인데 지금 건 팔이 1개예요. 구멍 하나만 뚫으면 그 안에서 4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조금 더 비싸서 40억 정도 합니다. 요즘에 동네 돌아다니시다 보면 웬만한 병원에 다 플랜카드 걸어놨잖아요. 다빈치 수술 개시. 그러면 이 비싼 기구를 들여놔야 다빈치 수술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병원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기계값 막 들여서 기계 들여오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떡하죠? 본전 뽑으려면? 환자를 데려오는 거는 사실은 뭐 한계가 좀 있고요. 어디서 환자를 데려오겠어요? 그리고 또 뭐 비용을 우리가 먼저 좀 많이 받는다 그러면 다빈치 수술 어떤 수술은 얼마 어느 정도 이렇게 담합이 돼 있잖아요. 우리만 비싸게 받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환자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죠? 예, 어지간한 수술은 그냥 다 다빈치를 시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에 전립선 암 수술 중에 84.7%를 다빈치가 수술했거든요. 거기에 로봇 수술과 같이 한 2.3% 합치면 거의 90% 정도를 다빈치 로봇이 수술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이에요. 우리가 고객님들을 만나면 제일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 같아요. 우리 컨설턴트님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서 해줘요? 저는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고객님한테 특약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언제 얼마가 어떻게 보장됩니다. 고객님한테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돈이 얼마가 들든 나한테는 꼭 필요한 보장이야. 그럼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름 지은 게 필수 보장. 옆에다가 별표 치는 거죠. 이거는 있으면 좋은데 비싸면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좋은 보장.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없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싸면 그냥 넣어줘. 이런 거면 선택 보장, 세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나중에 이제 세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다 했잖아요. 그럼 보험료 어떻게 결제하면 돼요? 별표만 다 더한 게 이분 기본 보험료죠. 만약에 아직 싸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중에 우선순위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빈치 로봇 수술은 예전에는 좋은 보장이나 선택 보장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필수 보장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빈치 로봇 수술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있으면 좋은 보장이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장이라는 점, 이 점을 고객님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표적 항암을 넘어서 면역 항암의 시대로라고 제가 정했고요. 자, 만약에 항암에 대해서 고객한테 이야기한다.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스나이퍼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어떤 전쟁을 하면서 예전에 저희 전쟁할 때는 민간인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폭격을 하거나 막 해서 무작위한 공격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어떠냐면 정확하게 저격수를 이용해서 정확한 타격하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보호하듯이 우리 정상세포, 아무 죄 없는 정상세포는 그대로 보호를 하면서 정확하게 스나이퍼처럼 암만 죽이는, 이게 최근에 어떤 항암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이제 어프로치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이 항암에 대한 이야기를 고객하고 나누기 전에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학문일까요? 의학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의학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의학의 제일 시작은 뭘까요? 사람이 왜 아프지를 연구할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픈 걸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해내죠.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아프구나. 첫 번째, 몸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몸 바깥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유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단계로 뭘 할 거냐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아프지? 이걸 매칭하겠죠. 왜냐면 그래야 환자가 와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 이게 누구 때문이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매칭시키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그러면 개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겠죠. 이걸 우리가 입으로 먹거나,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입으로 먹는 걸 경로할 때 그 지나갈 경자에 입구자 써서 경구용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구용 약물이나 주사용 약물로 만들겠죠. 그럼 이 약의 미션이 뭐예요? 들어가서 우리 세포 말고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있으면 죽여. 이게 이 약의 미션이에요. 의학이 왜 암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 아니고요, 우리 몸의 내세포예요. 얘가 갑자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막 계속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어서 넣어서 미션을 암을 죽여라고 해야 되는데 다 내세포인데 도대체 이 암을 어떻게 식별하지? 이게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암의 특징을 발견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세포들은 태어나서 증식하고 죽고 태어나서 증식하고 죽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암은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 항암제가 뭐냐면 1세대 화학항암제입니다. 화학항암제의 가장 큰 미션이 뭐냐? 들어가서 우리 몸에 계속 증식하는 세포 있으면 걔 죽여. 효과가 가장 좋은 항암제고요. 예.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 뭐죠? 부작용이 심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요, 많은 우리 컨설턴트님들께서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으면 저희는 항암제 넣자마자 다 죽어야죠. 정상세포도 같이 죽으면요. 네, 아까 이 약의 미션이 뭐였어요? 들어가서 누굴 죽인다 그랬죠? 계속 증식하는 세포를 죽인다 그랬죠? 그냥 정상세포가 아니라 앞에 한마디를 꼭 붙이셔야 돼요. 계속 증식하는 정상세포가 같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 계속 증식하는 거 있나요? 예, 머리카락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항암하면 머리가 빠지죠. 손발톱 계속 자라잖아요. 손발톱이 약해지고 빠지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혈구세포, 점막세포, 생식세포 이렇게 계속 증식하는 정상세포들이 같이 죽어요. 난탁식, 부작용을 줄이는 게 최근 트렌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막 연구를 할 때 유전학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유전공학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암을 유전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뭔가 유전자 변이가 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본 결과 기가 막힌 걸 알아내죠. 각각의 암 종별로 독특한 별도의 유전인자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무식하게 들어가서 증식하는 놈 다 죽여! 이게 아니고 딱 그 유전인자 찍어가지고 요거 있는 놈 죽여! 이러면 되겠죠. 그 유전인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2세대 화학항암제는 유전학의 발달로 생긴 항암제입니다. 이 화학항암제는 정확하게 그 유전인자가 있는 그 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현저하게 작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의 10에서 15% 정도는 그 유전인자가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암인데 유전인자가 없으면 표적항암제를 못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내성에 약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을 넣으면 암세포가 죽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암세포가 약이 들어오면 암이 아닌 것처럼 숨어요. 그러면 약이 들어가서 식별을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약으로 더 이상 치료를 못하니까 검진 다시 해서 약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단일 약제로 장기 치료가 어렵다는 게 표적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면역항암제인데요. 이 면역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부르기 때문에 계속 발전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1세대에서 2세대로 간 건 유전학 때문에 발전한 게 맞지만 3세대는 세 번째 단계의 항암이기 때문에 3세대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면역항암제는 어디에 쓰는 항암제냐면 비고형암에 쓰는 항암제입니다. 우리가 암을요 고형암과 비고형암으로 나누죠. 고형암이라고 하는 건 고정적인 형태가 있는 위암, 폐암, 간암 이런 암들이고요. 비고형암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는 암이죠. 예를 들면 혈액암,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 골수종 이런 것들은 림프나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방사선을 쏘기도 어려워요. 이 비고형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면역력으로 우리가 얘를 죽이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 줄기세포도 넣어보고요, 조혈모세포도 넣어보고요, 막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3세대 면역항암제예요. 이 면역항암제는 저의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얘는 우리 좋은 특약도 아니고 선택 특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계 누구도 우리 비고형암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저는 걸릴 일이 없으니까 이 약제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항암제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프라인에서 질문해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시는데 그나마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꼭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식약처에 허가가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검증된 임상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검증된 임상 효과라는 게 뭐냐면 학회 논문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저널 같은 데 연구 자료라든지 그게 상당수의 환자에 의한 임상 결과로 검증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약제를 그 효과가 있는 암에 사용하는 이걸 우리가 허가 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특약 이름을 잘 보시면 표적항암제 특약이 아니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 특약이에요. 허가 치료라는 게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약은 유방암에 허가 치료가 돼 있는 약이에요. 얘를 유방암에 써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급여도 되고 그다음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방암에 허가 치료가 돼 있는 약을 아무런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간암에 써요. 그럼 이거는 비급여예요. 그리고 보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2차 항암제로 2차 치료제로 허가 치료가 돼 있는 약이에요. 얘를 1차 치료제에 쓰면 보상 못 받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면역항암제는 옛날에는 비고형암에 허가 치료가 돼 있는 약이기 때문에 비고형암에 대한 그런 가족력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특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시 필수 특약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병용 치료라고 하는 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면역항암제는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넣었는데 다른 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표적항암제 하나와 면역항암제 하나를 같이 섞어서 치료를 하는, 그러면 표적항암제로 암을 잡고요, 면역항암제로 면역력을 키워서 버티게 해주는 이런 병용 치료가 허가 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고형암인 경우에만 면역항암제를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고형암의 경우에도 이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대중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병용 치료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비고형암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된 특약들은
필수 특약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면역항암제의 끝판왕이 뭐냐면 카티죠. 카티. 카티는 우리 이제 백혈구 안에 B세포는 지원을 하는 세포고요. T세포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세포예요. 자, 이 T세포를 굉장히 강력한 세포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키메릭이 키메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얼굴은 사자고 몸은 몸통이고 염소고 꼬리는 뱀이고 막 이런 괴물이에요. 안티젠 립세터니까 항원 수용체란 뜻이죠. 그러니까 카티를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어렵죠. 외우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저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면역력이 훨씬 강한 슈퍼 T세포입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어떻게 카티 치료를 하냐면 환자 몸에서 백혈구를 뽑습니다. 거기에서 T세포를 분리하죠. 통상 여기까지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 4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전 과정을 한 케이스 성공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로서 성공한 것이지 저희가 대중화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세포를 분리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미국에서 카티세포를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배양합니다.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죠. 요 과정이 짧으면 2주, 길면 4주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카티 군대가 도착을 하면 환자 몸에서 백혈구를 다 뽑습니다. 당나라 군대를 빼는 거죠. 그리고 이 천하무적 카티 군대를 넣으면 이 카티가 들어가서 암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꿈의 치료로 불립니다. 꿈의 치료. 예, 왜 꿈의 치료냐면 백혈병, 우리 말기 백혈병 환자의 30%가 완치가 됐고요. 한 사람 비용이 5억 원이에요. 그래서 꿈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카티를 얘기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티 치료는 지금도 선택 특약입니다. 왜 선택 특약이냐면 카티의 허가 치료는 비고형암도 아니고 비고형암 안에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그러니까 혈액암이 아니면 카티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카티 치료는 예를 들면 지금 혈액암이 아닌 다른 암에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요. 혈액암이어서 나는 허가 치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험 숙다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암에 걸리시면 우리 중증 산정 특례에 따라서 5%만 부담하시면 되잖아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얘는 1,800만 원인 굉장히 고가의 치료고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허가가 아닌 비급여로 한다 그러면 5억 가까운 돈을 내야 되고, 내가 5억을 내더라도 아직까지는 카티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면역항암제까지는 병용치료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올려주고요. 카티 같은 경우는 좀 더 대중화가 되고 우리 면역항암제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그때 업그레이드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제가 이제 각각의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상한가하고요. 어느 그 암종에 이제 허가 치료가 돼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일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암 치료의 벙커버스터, 양성자 치료, 이런 주제인데요. 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자연스러운 어프로치, 저는 고객님 혹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하 30m에 테러리스트들이 벙커를 파고 숨어 있어요. 이걸 우리 이제 엑스레이와 양성자를 비교하기 위한 건데, 엑스레이가 뭐냐? 액선, 방사선을 가지고 이제 이 벙커에 숨어 있는 테러리스트를 잡는 건데요. 자, 볼게요. 여기 암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암을 100의 에너지로 액선으로 쏘고 싶어요. 처음에 100으로 쏩니다. 근데 딱 쏘자마자 우리 피부에 맞겠죠? 피부에 맞으면서 저항이 생기죠? 그 바로 뒤에 근육이 있죠? 이 근육들을 뚫고 오면서 저항이 생겨요. 그리고 암을 맞추기 전에 우리 앞에 정상적인 장기들이 있겠죠? 이 장기들을 맞으면서 에너지가 계속 약해집니다. 그래서 맞을 때는 이제 처음에 쏠 때는 100으로 쐈지만 맞을 때는 30, 40으로 맞거든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 암을 100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쏠 때 얼마를 쏴야 돼요? 140, 150을 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40, 150으로 쏘면 얘가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100으로 맞아요.
그럼 이 앞에 아무 죄도 없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암을 죽이는 그 에너지보다 1.4배, 1.5배로 전부 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얘는 광선이에요. 맞고요. 멈추지 않아요. 뚫고 지나가요. 그럼 이 뒤에 정상적인 세포들이 그 암을 맞추고 남은 잔여 에너지로 또 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양성자는 이거를 입자로 공격하는 건데요. 제가 왜 벙커버스터한 얘기 드렸냐면 30m 지하에 벙커 파고 있는 그런 이제 테러리스트를 잡을 때 X선은 그냥 일반 미사일로 공격하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실게요. 30m 지하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저희가 포착했어요. 정확하게 표적을 놓고 거기다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뻥 터지면서 웅덩이가 파이겠죠. 30m 지하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를 죽이려면 100발 쏴야 돼요. 100발. 뻥 터지고 계속 뚫릴 때까지. 그러고 나서 드디어 벙커를 뚫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죽였어요. 그리고 위에 하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초토화돼 있겠죠. 미사일 100발을 맞았으니까. 엑스레이의 피해를 좀 가시적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성자 치료라는 거는 실제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 미사일이에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미사일이 있어요. 얘는 쏘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맞는 순간 땅을 파고 들어가요. 쭉 30m 지하 벙커를 뚫으면 그 안에서 뻥 한 방으로 끝나는 그런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치료는 마치 이런 벙커버스터 치료와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왜 이런 치료가 가능했느냐? 우리 컨설턴트님들도 방사선 한 번씩 다 맞아보셨죠? 예, 제가 오프라인 때 맞아보셨죠? 그러면 정색을 하고 막 고개 막 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다 찍어보셨잖아요. 그 엑스레이가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맞으면 어때요? 엑스레이 찍을 때 엄청 아프죠? 예, 하나도 안 아프죠. 우리가 방사선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통증이 없어서요. 두 번째, 이 앞뒤로 타격을 입은 정상세포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생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세대 화학항암제가 2세대 우리 표적항암제로 넘어갈 때 기여한 학문이 유전학이었다면 방사선 치료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그런 계기가 뭐냐면 MRI와 CT의 발견입니다. MRI와 CT는 단층 촬영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만약에 3D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몸이 입체적으로 인쇄가 되겠죠. 우리가 인쇄를 하고 나서 옛날에 쏘던 대로 방사선을 쏴봤더니 이거는 막 미친 거죠. 간암을 우리가 죽이겠다고 그 앞에 있는 정상적인 폐, 위, 대장 뭐 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입체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입체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무모하게 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입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서 쏘지 말고 이쪽에서 쏘면 위는 피할 수 있겠는데 이걸 알게 된 거죠. 앞쪽에서 쏘지 말고 뒤쪽에서 쏘면 다른 장기는 피하겠는데 그래서 이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체를 놓고요. 가급적이면 정상세포를 타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방사선 쏘는 걸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조사함으로 인해서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치료, 이게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의 끝판왕이 뭐냐면 그게 세기조절 방사선이죠. 세기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있으면 이쪽에서 쏘면 15cm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쏘면 8cm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15cm, 8cm를 같은 세기로 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군데, 최소한 100군데 이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해서 정말 정밀하게 암만 타격하려고 하는 게 세기 조절 방사선이고요. 그 다음 밑에 토모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CT와 MRI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쏘면서 CT를 같이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CT를 보면서 생중계하면서 방사선을 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중간에 이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도 하고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정의적 방사선은 입체적이란 뜻이고요. 얘는 수술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피를 보지 않고 상처를 내지 않고 찢지 않고
출혈 없이 통증 없이 수술하는, 우리 몸을 수술할 때 제일 힘든 부위가 어디일까요? 뇌겠죠. 예, 두개골을 이제 먼저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뇌종양을 연구하는 우리 연구진들이 우리가 머리를 열지 않고 암 수술을 할 수 없을까? 크기가 좀 작을 때는 방사선을 여러 군데로 교차해서 딱 초점 맞춰서 쏘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발된 게 뭐냐면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기계예요. 이 감마 나이프는 미리 저희가 미리 리허설 같은 걸 해가지고요, 각각의 환자별로 헬멧 같은 모양을 만들어요. 이 헬멧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서 뇌세포를 가급적 상처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 암을 교차해서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봤더니 3cm 이하의 작은 암들은 정말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만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마 나이프 하면 초기 뇌종양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는 치료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버 나이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뇌종양이 성공하니까 다른 그 암종들도 굳이 우리 출혈 없이 수술하면 똑같이 방사선 조사하면 안 될까 해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뇌종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 보시는 것처럼 뭐 폐, 전립선, 간 이렇게 돼 있는데, 시중에 플랜카드 걸어놓은 병원 되게 많거든요. 사이버 나이프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수술은 첫 번째가 전립선에 수술할 때 칼 안 대고 출혈 없이 방사선으로 수술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인과 질병 있죠. 유방선종, 자궁선종, 자궁근종, 이런 부인과 수술들도 요즘에는 이제 출혈 없이 칼 안 대고 방사선으로 수술하는 기계, 요게 이제 정의적 방사선인데, 얘는 어쨌든 광선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암을 맞추고 뚫고 지나가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지나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연구하시다가 입자를 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요, 펑 하고 터지잖아요. 뒤로 뚫고 나가지 않잖아요. 입자를 한번 쏴보자. 제일 가벼운 수소에서 양성자를 뽑아서 빛의 속도로 돌려서 쏴본 거죠. 그랬더니 정말 맞고 터지고 뒤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된 게 양성자 치료고요. 중입자는 양성자는 다 좋은데 수소라서 너무 가볍거든요. 좀 타격감 있게, 무게가 있게 좀 때려보면 어떨까? 제일 무거운 탄소 입자를 똑같이 돌려서 쏴보니까 이 양성자에 비해서는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치료가 이제 무거울 중자 써서 중입자 치료입니다. 그래서 위에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방사선 치료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파란색 계열로 제가 표시해 드린 게 뭐냐면, 얘는 방사선 치료라기보다는 입자 치료인데 방사선까지 하기 때문에 입자 방사선 치료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요 그림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기계가 이제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입니다. 그래서 헬멧 쓰고요. 헬멧이 숨 쉴 때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 나사로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 기계 안으로 샥 들어가면 프로그래밍 된 대로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사이버 나이프는 지금 여기 팔 요거 하나죠, 하나. 얘가 이제 입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슬로우 모션이라서 세 개처럼 보이지만 요 하나의 기계가 이제 움직이면서 환자에게 이제 방사선을 조사하는, 그래서 사이버 나이프는 전립선 그리고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입자 치료의 가장 이제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 요 그림인데요. 아까 제가 방사선을 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부에 맞으면 100. 근데 점점 뚫고 지나가면서 줄어서 맞을 때는 30, 40 이렇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는 이제 쇠구슬 같은 입자잖아요. 쏠 때 30, 20 아주 낮은 에너지로 쏴요. 그럼 얘가 쭉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암에 딱 맞으면서 얘가 터지면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100이 되거든요.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선이 뭐냐면, 쏠 때는 80으로 쏘면 얘가 가속도 붙어서 쫙 가다가 피부에 맞고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여기가 투머잖아요. 투머에 왔을 때 지금 쏠 때는 100으로 쐈지만 40, 50의 에너지로 맞고 그리고 뒤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양성자가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은 30 이하의 아주 낮은 에너지로 쭉 파고 들어가죠. 그러다가 암에 맞으면서 뻥 터지면서 에너지가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솟구치는 모양을 우리가 브래그 피크라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 말고요.
브래그 피크. 그래서 이 브래그 피크 현상이 입자 치료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하늘색이 이제 중입자죠. 중입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보다도 더 낮은 에너지로 들어가고요. 똑같이 브래그 피크를 만들면서 이제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입자 치료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치료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양성자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초음파 사진인데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암 부위를 왼쪽은 X선으로, 오른쪽은 양성자로 치료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쏘고 싶은 에너지 양은 100%예요. 빨간색이죠. 그러면 왼쪽의 그림을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120,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들어가죠. 양 사이드에 110, 암에 맞으면서 110, 100, 90, 80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우리 몸을 통과할 때까지 50, 20의 그 잔여 에너지로 그 암이 있는 앞뒤 전체가 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 양성자예요. 양성자는 지금 왼쪽에 보면 아예 노란색 자체가 없죠. 들어갈 때부터 아주 낮은 에너지 50, 20으로 들어가는 거죠. 암에 맞으면 정확하게 암 모양으로 뻥 100%고요. 그 뒤로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고객님 양성자 하시겠습니까? X선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돈 없고 어차피 재생될 거니까 X선 쏴주세요. 이런 환자나 가족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성자 치료는 이제까지는 저희가 뭐 선택 특약이나 좋은 특약일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얘를 필수 특약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성자 치료는 지금 최초 5군데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곳까지 합치면 향후에 곧 뭐 2, 3년 이내에 한 8군데에서 9군데 정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늘어날 거고요. 다양한 병종에 대해서 지금 암종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대중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데 중입자 치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한 군데밖에 없고요. 기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지하 4층, 지상 11층 내 크기라고 합니다. 하나 건설하는데 3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몇 개 대학병원에서 이제 추가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연세대 세브란스조차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024년 현재까지는 다른 암종은 치료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전립선 암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입자는 조금 더 대중화될 때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양성자까지는 반드시 필수 특약으로 하자. 요거고요. 이론적으로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 암은 모든 암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 효과는 일반적인 우리의 방사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그런 이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이론적인 검증일 뿐이고 아직까지는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특약으로 여러분 고객님께 설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암의 치료 방법 3번째 방사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